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NCS 은행권 종합편입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이고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 부분, 개념학습, 이론학습 잘 읽어보셨죠? 그에 상응해서 이제 문제 20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20문제 제가 2시간으로 나눠서 10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문제, 대표 문제 유형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좀 더 수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단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거 위치 찾기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먼저 보기의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기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이 내용이 과연 본문 위치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기 내용부터 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네요. 수를 갖지 않은 사물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가 아닌가? 수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며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주고 형체 없는 것에 형상을 준다. 따라서 수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가 모든 것이고 수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수학 연구는요, 피타고라스 교단에서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 교단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요, 왜 수가 중요한가? 왜 수가 중요하지? 그리고 피타고라스 교단에서는 왜 수학 연구를 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갈 위치를 한번 바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가를 먼저 봤더니요. 가의 문단 뒤, 나의 문단 뒤, 다의 문단 뒤, 라의 문단 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 나, 다, 라 뒤에 이 글이 와야 할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의 문단에서는 피타고라스 교단에서 수를 연구했다 혹은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왜 피타고라스 교단에서는 수를 연구하게 됐을까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가장 어울리겠죠. 그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실 학파라기보다는 오르페우스교라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다. 피타고라스가 살던 당시 그리스에 막 철학적 사유가 싹트고 있었는데, 당시 철학계에서는 이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변화무쌍한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물이라고 했고요. 자,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근본적인 것을 찾아 헤매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특이하게도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바로 나왔네요. 바로 수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피타고라스가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 왜 수를 내세웠을까? 누가? 피타고라스가. 왜 그랬을까요? 라는 이 내용은 가의 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한 번 더 확인해 보려면 나의 내용을 살짝 봐야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신봉하던 오르페우스는 인류 최초의 음악가였다라고 하면서 수에서 이제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다에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 다음에 라에서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그 별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짠! 1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문단 뒤입니다. 1번 정리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문단을 하나 주고요. 내용을 하나 주고 이 내용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보기를 읽어 주시고요. 그 내용과 연관지어서 흐름상 자연스러운 곳을, 장소를,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개요표가 나와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문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제문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제문은 가려져 있고 개요표의 서론을 봤더니 현재의 소비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 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편의성만 추구하고요. 만 추구한 소비를 하다 보니 무엇이 대두된다? 바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는요. 실천 방법 1.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개하고 제품 사용 시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나타나냐?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되고요.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소비 생활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왜요? 환경을 생각하게 되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결론은 소비생활의 관점 개선, 촉구 및 재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쓰려면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문에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라는 것은 대안 정도로가 마땅하겠네요. 그렇죠? 일회용품을 줄이자라는 것은 대안 중에 하나가 적절할 것 같고요. 고가의 제품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자. 지금 가격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죠.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줄이자. 지금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소비생활,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생활, 소비생활을 하자라는 거. 정답 4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2번에 4번 찾고 저희는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앨리스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개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의 산물이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무엇의 산물이다? 개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의 산물이다. 라고 앨리스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앨리스가 말하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의 공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위적 사고이다. 무엇이냐?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하고 세상이 자신의 당위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어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둘째, 지나친 과장이다. 이는 문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인 언급을 가로막는다. 그 다음 셋째, 자기 비하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신의 부정적인 한 측면을 기초로 자신의 인격 전체를 폄하하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낳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내용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가 나오겠죠. 당위적 사고는 무엇이다? 경직된 사고를 유발하게 하고요. 지나친 과장은요, 객관적인 접근을 가로막습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공통적 특징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앨리스는 말했죠. 심리적 문제가 비합리적인 신념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무엇이 된다? 산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리하고 4번 가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봤더니요. 논지 전개 방식 특징
논지 전개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글이 상당히 길죠. 4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저는 약간 내용을 스킵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산업은 전력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력산업은 과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과거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에너지 기반의 기계화가 세상을 변화시켰고 1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2차 산업혁명부터는 2차 산업혁명부터는요, 전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전력 기술이 인류 문명을 크게 혁신시킨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을 통해서 어때요? 전력이 두 가운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0년간 익숙하게 보아온 전력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력산업도 과감한 혁신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1, 2차 대량산업이 시작되면서 어때요? 모든 산업혁명의 중심이었고요. 인류 문명을 크게 혁신시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어떻게 해요?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봤더니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1990년 이전에는 1990년대 이전에는 무슨 시대? 규제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 1990년대에는요. 어떤 시대? 바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갔더니 최근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어떻게 바뀌는지 세 번째 문단. 최근에 우리의 전력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분산형 시스템이 주목받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분산형 시스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점유하는 전력 산업의 저탄소화는 친환경 신재생 전원의 확대 필요성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산 전원의 발전은 전기차 충전과 가정용 ESS 사업에 참여하는 등 ICT 기술 발달과 함께 발전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력산업은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 시대에 도래하는 중입니다. 파괴적 혁신 시대의 특징은요. 상생, 융합, 연결이며 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과 그 궤적을 함께하고 있다. 산업 간 경계가 낮아지고 이질적인 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사업 태동이 자유로우며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네트워크 간 경쟁, 생태계 간 경쟁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대에 전력산업이 서 있는 것이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전력회사는 민첩하고 유연한 산업 모델과 사업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면요. 파괴전 혁신의 시대는 공생의 생태계 하에서 기존 전력 산업과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간 접목을 통한 내부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가치 창출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핵심 활동은 대상별 맞춤별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가치 증진에 있으며 데이터가 중심인 에너지 플랫폼이 그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이요. 이는 전력산업이 디지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매개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며 존재해야 하고
공급자와 소비자는 지난 100여 년간 유지해온 전통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사설의 이 앞 글에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옳은 거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여 논의 전개하고 있나요? 다양한 이론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현실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나요? 아니요. 역사적 흐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지요. 상반된 이론 제시하고 타협 좀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고 객관적인 견해를 통해 마지막에는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4번에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다음 중에서 사설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 전력산업의 역사를 통해 알아본 전력산업의 현재 문제. 이 내용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산업혁명을 이끈 에너지 산업의 위대함은 앞에 문단에만 해당이 됩니다. 뒷부분은 아니고요. 파괴적 혁신은 시대안을 맞이하는 전력산업. 이건 괜찮아요. 전력산업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 이 내용은 아니죠. 자, 이 글은요. 세계 전력산업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전력산업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다음 중 사설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전력산업은 친환경 신재생 전원의 확대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고요. 중간 부분 파괴적 혁신의 시대는 네트워크 간 경쟁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 산업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혁신시킨 핵심 기술이다 라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향후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핵심 활동은 생산자 가치 증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대상별, 즉 고객이나 설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가치 증진 등에 있으며 데이터가 중심인 에너지 플랫폼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입니다) 7번 그래서 기억에서를 수정 방안으로 적절한 것 읽으면서 하나씩 볼게요. 자, 우울증을 잘 초래하는 성향은 창조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는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도 사멸하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그 유전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베토벤, 뉴턴, 해밍웨이 등 위대한 음악가, 과학자, 작가들의 상당수가 우울한 성향을 갖고 있었다. 천재와 우울증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끈 하나의 동력이자 그 부산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기억의 내용을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될까요? 아니죠. 위대한 작가들은 상당한 우울한 경향을 갖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흐름상 문제 없습니다. 삭제할 필요 없고요. 자,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은 자신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호 기제일 수도 있다.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체를 소진시킴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주위에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르게도 할 수 있다. 문장의 주어와 호응되지 않으므로 이른다로 수정한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어때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했을 때 호응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이게 바로 주어니까요. 그 다음으로 볼게요. 이를 막기 위한
기재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즉 어때요? 스스로 기운을 빼게 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디귿, 또한 지금과 같은 경쟁 사회는 새로운 기술이나 생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정신적 소진 상태를 초래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과 내용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세 번째 문단으로 옮기는 게 맞을까요? 이건 좀 더 이따가 볼게요. 세 번째 문단으로. 오늘날 우울증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일까? 자, 앞에서는요. 어때요? 이렇게 과거에는 우울증이 이러한 영향이 있었고요. 우울증이 왜 걸리냐 했더니 이러한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 흐름 가고 있습니다. 창조성이란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나 생각에 대한 도전이자 대안 제시이며 기존의 기술이나 생각을 엮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는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들이 더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큰 선택적 이익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나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뇌가 그것을 담기에도 벅찬 경우에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많은 에너지를 요한다. 결국 경쟁은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정신적 소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 뒤로 어울리는 것이 디귿일까요? 네, 맞습니다.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귿은요,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날에 대한 내용 뒤로 가는 것이 적절하고요. 뒤 문장이 앞뒤 문장의 결과이므로 그리하여로 수정한다라고 했는데 결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절합니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8번 갈게요. 자, 다음은 신입사원 A가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신입사원 A의 보고서를 확인한 상사 B는 띄어쓰기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신입사원 A에게 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띄어쓰기에 대해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상사 B가 조언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네요. 자, 국내 한 운송업체는 총 무게가 10,000톤에 달하는 이라고 하면서 밑줄 짝짝 그어져 있죠. 관형사는 뒷말과 띄었어야 하므로 모두 합하여 몇침을 나타내는 관형사인 총은요. 어때요? 총 무게와 같이 띄었어야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0,000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었어야 하므로 10,000톤은 띄어서 10,000톤으로 띄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505km 가량 떨어진 이 부분이죠. 킬로미터 띄고 가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쯤 가량과 같은 전미사는 앞말과 붙였어야 하므로 5km가량 이렇게 떨어진 것은 붙였어야 하는 거 맞고요.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 김민관 씨는 이라고 되어 있죠. 민관 띄고 씨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과 이름 붙이는 거는 맞습니다. 성과 이름 위에 덧붙이는 호칭어 관직명은 모두 붙였어야 하므로 김민관 씨는 김민관 씨와 같이 붙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김민관 씨 이름과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게 맞는데 관직은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호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관 씨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9번 갈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직장 생활에서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 적절한 거 묻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취업 포털에서 20, 30대 남녀 직장인 35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어떤 상사와 대화할 때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지 질문에 직장 내에서 막내에 해당하는 사원급 직장들이 1. 주구장창 자기 할 말만 한다. 자기 할 말만 하는 직장 상사가 대화하기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 덧붙여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 간 그리고 직원들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여기에다 더해집니다. 어때요? 일방적으로 상사만 말을 하는 대화 방식. 비슷하네요. 상사만 말을 할 수 있나 봐요. 대화 방식이 가장 큰 문제이고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대화가 원활해지려면 지시나 명령하는 말투가 아닌 의견을 묻는 대화법 사용하기, 서로를 존대하는 말투와 호칭 사용하기 등의 기본 대화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이고요. 의사소통, 원만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인 거죠. 자,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평가적이면서 판단적인 태도, 선입견과 고정관념, 잠재적 의도가 아니고 바로 의사소통 기법의 미숙에 따른 저의 요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나의 말만 하는 이런 태도인 거죠. 9번 정리하고 저희 10번 갈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 이러한 문제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에서 이 해당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혹은 단어 하나만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죠. 국내에 보급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누적 용량이 1기가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ESS 보급이 본격화된 후 5년 만에 거둔 성공입니다. 정부가 ESS 보급 정책 제도 개선을 이루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덕이다. 2017년 10월까지 국내 신재생 발전소와 송배전망, 산업재와 건물 등에 적용된 ESS 배터리의 누적 사용량은 약 770메가와트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11월, 12월 두 달간 보급 수량을 더하면 1기가와트를 상회할 것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ESS 보급 정책이 탄력을 받아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 ESS 보급 규모는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컸다. 산업부는 2017년 ESS 보급 규모를 2016년보다 20% 늘어난 270메가와트로 예측했지만 이미 10월 말에 누적된 배터리 용량은 277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처럼 ESS 보급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 정부의 적극적인 ESS 보급 지원 정책이 투자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원 정책이 뭐였냐면 바로 태양광 발전에 ESS를 연계할 시 신재생 공급 인증서 가중치 5.0을 부여하는 것이었고요. 태양광 발전 연계형 ESS 일조량이 좋은 낮에 생산된 전기를 충전한 뒤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저녁 시간대에 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요즘 집에 보면 이렇게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보면 소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자, 쭉 내려와서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 시설만 설치할 때보다 ESS를 연계해 설치할 경우 월 수익이 2~3배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급 규모가 늘어났고요. 정부가 태양광 연계의 ESS REC 가중치 5.0을 2018년 6월 말까지 그대로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당분간 태양광 업계에서 ESS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7년 다음 문단이요. 초부터 시작한 ESS 전용 특례 요금 제도도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했고요. ESS의 경우 설치 비용과 유지 보수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쉽게 설치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전에서는 2015년부터 ESS와 관련해 특례 할인을 실시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2020년부터 2026년 3월까지는 피크 감축약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만 할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ESS 설치 투자비의 회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업계 단대자는 ESS 설치 투자 비용을 보전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에서 9년이 걸린다. 하지만 4년가량의 짧은 시간 안에 투자비를 보전받는 업체도 나타나면서 ESS 설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이는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만 설치할 때보다 ESS를 같이 설치했을 때 월 수익이 더 증가한다. 2배에서 약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했지요. 태양광 연계 ESS REC 가중치는 2018년 1월부터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6월 말까지 그대로 지속할 예정이다 라고 했지요. 그 다음 ESS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한전은 ESS 전용 특례 요금 제도를 도입해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고요. 이것이 어때요? 많이 퍼져나가는데 한몫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맞지 않는 것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10문제 다 풀어봤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연달아서 이어서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읽고 계속해서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11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